여보, 그 새벽에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난 거예요?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남편 강도연의 그림자가 계단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죠. 그 순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의 마지막 한마디가 희미하게 그녀의 귓가에 스쳤습니다. 미안해, 이건 너한테 말할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퇴직금 3억 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을 함께한 부부의 삶이 단 하룻밤에 무너져 내린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했던 남편, 한 번도 늦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왜 갑자기 짐을 싸서 도망치듯 사라졌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희는 올해 62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남편 강도연의 출근 준비를 도왔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살았죠. 두 딸은 이미 시집을 가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이제 집에는 영희와 도연 둘만 남았습니다. 강도연은 65으로 지방시청에서 30년을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죠.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술자리도 거의 안 나가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퇴직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도연도 늘 말했습니다. 여보, 퇴직하면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전원생활 해봅시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도 심고 나는 텃밭 가꾸고요. 영희는 그 말만 들으면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퇴직을 석 달쯤 앞두고부터였습니다. 평소 칼같이 6시면 퇴근하던 도연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영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늦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식탁에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벌써 8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밥은 이미 식었고 찌개도 미지근해졌습니다. 9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일이 좀 늦어졌어요. 영희는 괜찮다며 밥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무 정리하느라 좀 바쁠 뿐이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자꾸 울렸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영희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조급하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영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영희는 남편 몰래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멍하니 있고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늦었죠.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드디어 퇴임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편의 양복을 깨끗이 세탁해서 다렸고 새 넥타이도 사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멋지게 마무리하고 오세요. 고생 많았어요. 도연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섰다가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영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임식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보며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어요. 축하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영희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놨습니다. 갈비찜에 된장찌개, 김치전까지요. 하지만 도연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여보,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전원생활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영희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통장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죠. 영희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어디에 넣으셨어요? 우리 이제 집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도연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잠깐 맡겨둔 데가 있어요. 맡겨둔 데요? 어디예요? 곧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희는 이상했습니다. 왜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다고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4시쯤 영희는 무언가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도연이 없었어요. 침대 시트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는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영희가 불을 켜자 도연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죠. 여보, 어디 가세요? 이 새벽에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여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칠만 다녀올게요.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갑자기요? 곧 연락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 좀 해주세요. 도연은 영희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황급히 뒤를 쫓았지만 도연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영희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도연은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떠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1번, 2번, 3번. 계속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혹시 도연이 전화하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시청에 근무하던 도연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강도연 아내입니다. 혹시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세요? 아, 형수님. 글쎄요. 도연 형님 요즘 좀 이상하셨어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퇴직 전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자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자주 자리를 비우셨어요. 영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겁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 24시간도 안 됐는데 실종 신고를 받아줄까요? 그때 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은행, 퇴직금은 어떻게 됐을까? 영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남편 통장 잔액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니시면 어려운데요. 부부예요.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조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희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잔액 12만 원. 이게 무슨 3억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에 전액 인출되었네요.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가져간 겁니다. 평생 모은 돈, 노후를 위한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도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 몇 개를 발견했어요. 영희는 조각들을 모아 맞춰봤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택의 어느 주소였죠. 영희는 그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이유, 돈이 사라진 이유. 모든 답이 이 주소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그곳에 가보겠다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평택에 가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영희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집들이 듬성듬성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찢어진 종이에 적힌 주소였죠. 영희는 길을 물어가며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담장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대문은 낡았지만 자물쇠는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 왜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영희는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영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흐러뜨리고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영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강도연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 여기 있습니까? 여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씀하세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 거 맞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여기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거짓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집 주소가 제 남편 물건에서 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자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재빨리 문을 잡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 남편이 사라졌어요. 퇴직금 3억 원도 없어졌고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그때 집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 아기 요람이 보였어요. 영희는 여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여자가 소리쳤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 위에는 남자 옷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옷을 보는 순간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도연의 옷이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 옷 아닙니까? 영희가 옷을 들어 올리자 여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대체 당신이 누구예요? 왜 제 남편 옷이 여기 있는 겁니까?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집안을 더 살폈습니다. 작은 방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고 기저귀와 분유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카드 영수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간의 것들이었어요. 편의점, 약국, 마트. 모두 이 근처에서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의는 강도현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겁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당신과 제 남편이 무슨 관계입니까? 이 아기는 누구 아기예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29이에요. 그래서요? 제 남편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도현 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고요? 어떻게요? 제가 임신했을 때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도현 씨가 이 집을 구해주셨고 생활비도 주셨어요. 영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를 돌봐줬다고요? 임신한 여자를요? 아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말하세요. 제 남편 아기입니까?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현 씨 아기 아니에요.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왜 남편이 이 여자를 돌본 겁니까? 영희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럼 왜 제 남편이 당신을 도운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진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몰라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요. 도현 씨도 저를 버린 것 같아요.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여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영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왔습니다. 영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었습니다. 유진은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왔어요. 생후 2달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기였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울어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달래며 흔들었습니다. 배가 고픈가 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유진은 분유를 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혼자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요.
영희의 남편 도움을요. 분유를 먹이고 나자 아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다시 영희 앞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당신과 제 남편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이렇게 된 건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쯤이었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도연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편의점에서요? 네. 도연 씨가 자주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제가 아기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낙태할 돈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현 씨가 그 얘기를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하지만 도현 씨는 계속 설득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거든요.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모르는 여자를 돕다니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요. 그래서 이 집은요? 도현 씨가 구해주셨어요. 3달 전에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주셨습니다. 200만 원씩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0만 원씩이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연의 월급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었을 텐데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묻지도 않았고요. 다만 도현 씨가 그러셨어요. 곧 다 정리하고 당신과 아기를 책임지겠다고요. 뭐라고요? 영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임진다고요? 같이 살겠다고 그랬단 말입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퇴직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저와 아기랑요. 영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이 여자와 살려고 했다고요.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요. 그럼 퇴직금도. 맞아요. 도현 씨가 퇴직금 받으면 여기 주겠다고 했어요. 아기 키우는데 쓰라고요. 그런데 유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퇴직금 들어온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벌써 사흘째예요.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전화를 숨겨서 받았는지, 왜 늦게 들어왔는지요. 다 이 여자를 만나러 다닌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돈을 갖고 사라진 걸까요? 이 여자한테 주려고 했다면서요. 뭔가 더 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없을까요? 탁자 위에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카드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출생신고서. 그리고 그 아래 묶음으로 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용대출 계약서였습니다. 금액을 보니 3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여러 장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강도현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뭘 안 겁니까? 도현 씨가 빚을 지셨더라고요. 저 때문에요. 영희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 때문에 1억이 넘는 빚을 진 겁니다. 그 돈으로 집도 구하고 생활비도 주고요.
그때 서류 사이에서 하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진단서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명 강도현. 진단명 말기 간암. 예상 여명 6개월. 발급일은 넉 달 전이었습니다. 영희는 진단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말기 간암이라고요. 6개월 시한부라고요. 영희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도연의 이름, 도연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진단서를 보고는 입을 가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넉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왜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왜 아내인 자신에게 한마디도 안 한 걸까요? 영희는 진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을 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영희는 그 병원에 도연이 다닌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 검사를 받았을까요? 모두 혼자서 감당한 겁니다.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초조해했는지요.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현 씨가 그러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곧 떠나야 한다고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해야 할 일이요? 저와 아기를 챙겨야 한다고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남편이 이 여자와 아기에게 책임을 느낀 걸까요? 자기 아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요? 당신 아기가 남편 아이도 아니라면서요. 왜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왜 저를 도와주냐고요. 도현 씨는 그냥 그래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무슨 빚을요?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요. 다만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고 그걸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과거요?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걸까요? 영희가 모르는 도연의 삶이 있었던 겁니까? 영희는 다시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대출 계약서 아래에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자선단체 기부 영수증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기부한 내역이 1년 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 남편이 한 겁니까? 영희가 영수증을 보여주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현 씨가 매달 기부하신다고 들었어요. 영희는 기부처를 확인했습니다. 희망의 집 고아원. 영희는 그 이름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요? 영희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영희의 언니가 그곳에서 일했었습니다. 이선이 영희보다 5살 위였던 언니였죠. 언니는 고아원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언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언니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남편이 그 고아원에 기부를 하는 걸까요? 혹시 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고아원. 제 남편이 왜 여기에 기부한 거죠? 잘 모르겠어요. 도현 씨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영희는 영수증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더 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기.
이 아기가 사실 도연 씨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요. 사실은 제 아이도 아니에요. 영희는 깜짝 놀라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낳지 않았다고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낳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기 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연 씨가 그러셨어요. 그냥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라고요.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남의 아이를 키우라고 돈을 대주다니요. 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저도 몰라요. 다만 도현 씨가 그러셨어요.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번에는 지켜주고 싶다고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평생 무언가에 짓눌려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영희가 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영희가 모르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말기 간암이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6개월 시한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유진은 아기를 재우고 돌아와 영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남편이 아프다는 걸 몰랐습니까? 네. 전혀 몰랐어요. 도현 씨는 한 번도 아픈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다시 진단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넉 달 전에 발급된 진단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당신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정말 모릅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그래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빚을 갚아야 한다고요. 유진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거 도현 씨가 며칠 전에 두고 가신 거예요. 제게 맡긴다고 하셨어요. 영희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편지들, 사진 몇 장, 그리고 기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이선희, 영희보다 5살 많은 언니였죠. 이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25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일한다며 나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영희는 언니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흘렀죠.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사진, 언니가 책을 읽어주는 사진. 모두 고아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영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언니와 젊은 시절의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언니를 알았다고?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언니를 알고 있었다고요?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영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낡고 바랜 편지였어요. 언니의 필체였습니다. 도연 씨, 제 결정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이곳 아이들을 떠날 수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제 동생 영희를 잘 부탁합니다. 영희는 착한 아이예요.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도연에게 자신을 부탁했다고요? 그럼 언니와 도연이 연인이었던 걸까요? 자신과의 결혼은 언니의 부탁 때문이었던 걸까요? 영희는 기부 영수증들을 받습니다. 희망의 집 고아원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매달 50만 원씩 10년이 넘게 기부한 내역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희망의 집. 영희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일했던 곳이 바로 희망의 집 고아원이었습니다. 유진 씨, 남편이 이 고아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사랑했던 곳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돕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게 언니를 말하는 걸까요? 상자 바닥에서 영희는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기사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영희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고아원 화재로 보육교사 숨져.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희망의 집 고아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육교사 이선희 씨가 사망했다. 이 씨는 아이들을 먼저 대피시킨 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아원 관계자는 이 씨가 평소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다고 전했다. 영희는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영희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언니.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2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이 영희 씨 언니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도연 씨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도연 씨가 그러셨어요. 자기가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이번에는 지키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와 아기를 돕는 거라고 하셨어요. 영희는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던 겁니다. 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요. 그래서 유진을 도왔던 거예요. 언니를 대신해서요.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사진을 보고 또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떠났다는 걸요. 새벽이 되자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찾아내야 했어요. 영희는 도연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죠. 영희는 시청 동료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도연이 어디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은행에도 다시 가봤습니다. 혹시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은행 직원이 조회를 해줬습니다. 며칠 전 평택에서 마지막으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도연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영희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이 있었죠. 영희는 서류를 다시 꺼내 병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영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물었습니다. 강도연이라는 환자 찾고 있는데요. 혹시 입원해 있습니까? 직원이 조회를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네요. 영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한 달 전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셨어요. 어디로요? 경기도 쪽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말기 환자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에요. 의사가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영희는 메모하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해 보였어요.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 환자 찾고 있습니다. 저 안에예요. 간호사가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302 호실에 계세요. 영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3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은 너무나 야위어 있었어요. 뺨은 푹 꺼졌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도현은 영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보. 도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이러신 겁니까? 영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입니까? 3억 원을 들고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이 여기 누워 계시면서요. 영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도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 말할게요.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도현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도현은 이선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만났다고요. 선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희 씨한테 청혼했어요. 같이 살자고 했죠. 그래서요. 선희 씨는 거절했어요. 아이들을 떠날 수 없다고요. 그 아이들한테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보다 아이들을 택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영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후 선희 씨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 동생을 소개해주겠다고요. 착한 아이니까 잘해주라고요.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도연에게 소개한 거였습니다. 저는 당신을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항상 마음 한편에 있었죠.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언니가. 선희 씨는 아이들을 구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도연은 흐느꼈습니다.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선희 씨를 지켜주지 못한 것, 당신을 속인 것이요. 그래서 고아원을 도왔습니다. 유진도 도왔고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선희 씨가 사랑한 동생이니까요. 영희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진과 아기. 부탁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도 아기도요. 모두 도연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황의 희생자들이었으니까요. 퇴직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썼어요. 남은 돈은 당신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희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아프다는 것도 언니 이야기도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당신을 속였는데 마지막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더 좋은 남편을 만났어야 했는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진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도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죠.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했어요. 영희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에 앉아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영희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것이 도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영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편히 쉬세요. 이제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영희는 속삭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시청 동료들이 몇 명 왔고 딸들도 왔습니다. 영희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담담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영희와 눈이 마주치자 유진은 멈춰 섰습니다. 영희는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이 뭐예요? 아직 짓지 못했어요.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우라고 지어보는 건 어때요? 착한 우리라는 뜻이에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영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남긴 돈을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적었지만 영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그 돈의 일부를 희망의 집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언니 이선희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일부는 아기 선우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넣어뒀습니다. 언니, 제가 남편이 못다한 일을 이어갈게요.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집을 정리했어요. 도연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영희는 언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언니, 이제 알았어요. 언니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요.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영희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놓았습니다. 도연의 사진도 함께요. 어느 날 영희는 평택에 있는 유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은 놀라며 맞이했어요. 어머니, 그냥 영희라고 불러요. 편하게요. 영희는 아기 선우를 안아봤습니다. 선우는 영희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잘 키워요.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보,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갈게요. 영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동생도 아닌 그저 이영희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2의 나이에 맞이하는 새로운 삶이었죠.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